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맛수 시간입니다. 오늘의 정치 맛수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특별감찰관 추진 관련 의총 방식을 두고 친윤계와 친한계 간의 신경전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당원과 국민들은 특별감찰관 추천에 대해 우리 의원들이 어떤 주장을 펴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개 의총을 통해 토론과 표결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국회의원이신가요? 아니잖아요. 네, 말씀은 하실 수 있지만 그것이 여론스럽다가 되는 게 아니고요. 원래 일은 조용하게 하는 겁니다. 최병묵 평론가님, 네. 보신 것처럼 의총 방식을 두고 친한계와 친윤계 간의 입장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는 분위기 같은데 친한계에서는 계속 공개 의총 제안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표대결에 자신 있다 뭐 이런 걸로 보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 대통령실 특별감찰관에 대한 지지 여론이 워낙 높다고 이제 예. 본인들은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국회의원들 중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중에 혹시 뭐 친윤계가 더 많다 뭐 이럴지 몰라도 네. 그 사람들도 국민 여론을 외면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자신감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약간은 이제 정치공학적으로 보면요. 네. 사실 지금 친한계와 친윤계가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 비슷하고 상당 정도의 이제 중립적인 의원들이 있는데, 네. 자 이게 그 과연 친한계의 그 예상대로 정말 그 공개 요청이 맞느냐, 뭐 이런 부분 표대결을 했을 때 그 위험성이 없느냐 하는 것들은 굉장히 의문이 많아요. 역대 그 정치적으로 보면 당내에 계파 간의 표대결을 했을 때 그 후유증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에 대해서 사실 그게 쉬운 과제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는 뭐 김종혁 최고위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간과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어서 가급적 이런 문제는 꼭 뭐 비공개로 할 것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의총을 하기 전에 문제가 해결되면 좋고 아니면 의총에서도 협의해서 또는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대단히 중요하다. 같은 네. 당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상일 대변인께서 네. 보시기에는 친한계에서 주장하는 공개 의총 주장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글쎄 이게 적절할 수도 있고 적절하지도 않을 수 있는데 뭘 가지고 저는 판단을 하냐면 네.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 다시 말해서 상처로 따지면 얼마나 골맞느냐의 정도라고 봐요. 예. 그래서 이게 골문 게 어느 정도 괜찮으면 네. 그냥 뭐 이렇게 뭐 조용히 치료하고 넘어갈 수 있겠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골마서 가르고 짜내야 되는 정도라면 그거를 조용히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예. 그걸 조용히 했을 때 국민들이 과연 거기에 믿음과 신뢰를, 동의를 보내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전략적 판단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예. 지금의 상황에 비추어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은 총선, 뭐 전대 이런 거 다 거치고 난 다음이잖아요. 근데도 네.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변화를 국민에게 좀 보여주고 국민과 함께 한다는 신뢰를 좀 더 주는 방식이 예. 나쁜 건 아니지 않을까? 그걸 꼭 비난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지금 이런 상황들을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만나서 좀 타협점을 찾으면 좋겠다. 이런 지금 얘기들이 있는데 의총 전에 타협안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그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원들 그 단체 카톡방에다가 뭐라고 올렸냐면 예. 국정감사가 다 끝나고 의원총회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예. 자, 국정감사가 다 끝나는 거는 이번 주말입니다. 11월 1일. 아직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 문제를 가지고 협의할 시간은 충분하다. 그리고 이 쟁점이 뭐 그렇게 그 견해차가 크지도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기자회견에서 그 국회에서 추천하면 임명하겠다고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를 민주당에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문제와 그 지금 국민의힘이 연계하고 있어요. 예. 북한인권재단 이사도 추천해주고 국회에서 특별감찰관도 추천하자 이거 두 개를 지금 묶어놨는데 네. 뭐 그게 당론은 아니더라도 국민의힘의 입장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는 그걸 풀자는 얘기고 예. 추경호 원내대표는 좀 풀기 어려운 것 아니냐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문제와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를 연계할 것이냐 아니냐 이 문제예요. 네. 뭐 특별감찰관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런 점으로 보면 뭐 한 대표하고 추경호 원내대표 간에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그 타협의 여지가 있다. 뭐 그건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뭐 단계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예. 뭐 동시타결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당내에서 저런 것 하나 정치력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네. 그리고 사사건건 대결적 국면으로 간다. 그러면 뭐 한 당 같은 당 하기 어려운 거죠. 네. 근데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보면 네. 일각에서는 그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야당이 추천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한다는 거는 이 특감 임명도 좀 거부하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왜 야당은 늘 상수여야 되죠? 예. 야당도 변호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아니 민주당이 난 우리 북한 인권 문제에 아무 관심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 인권 문제에 민주당이 뭐 관심이 있는 것처럼 국민들한테 설명하고 있으니까 네. 민주당을 압박하는 카드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네. 왜 민주당은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만 변해야 된다. 이런 건 전 패배의식이라고 봅니다. 네. 국민의힘은 지금 총선 참패 6개월 만에 201일 만입니다. 패배 원인을 분석한 총선 백서를 내놨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당정 관계 불안정, 뭐 당 전략의 부족, 뭐 이런 이유들을 들었어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다소 좀 두루뭉술한 내용으로 담긴 것 같다, 양비론에 그친 것 같다 이런 지적들도 있는데 보셨습니까? 저는 봤는데요. 내용의 문제는 전 아니라고 봐요. 예. 이게 처음부터 그 총선 백서라는 게 신뢰를 잃었다는 데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처음부터 어떤 논란이 있었냐면 그 위원장인 조정훈 의원이 다음번 네. 당대표를 나가네 마네 뭐 이런 논란이 있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총선 백서가 전략적으로 왜곡이 되네 마네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나온 총선 백서가 어떻게 이게 그 의미를 제대로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예. 이미 저는 그 의미를 잃은 상황에서 나왔다고 보고요. 그 나온 내용 자체도 저는 굉장히 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분석이 부족하다. 네. 그러니까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 뭔가 문제가 있었으면 그 문제를 어떻게 풀겠다 이 대안이 네. 제시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게 백서의 의미라고 저는 보는데 예. 그런 것도 부족하다. 그리고 그 당시에 뭐 당의 전략이 부족하니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는 그런 얘기가 쓰여져 있는데 네. 그 전략은요 근본 원인을 짚을 수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과연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짚을 수가 있었던 상황이었을까?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거는 구체적으로 다 적시하지 않고 백서를 낸다? 저는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 부족한 백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백서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2조 심판론이 통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저도 현장에서 한동훈 대표가 선거철에 네. 2조 심판 열심히 외쳤던 거 저도 현장에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평가는 백서가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하는 거다 이런 말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국민들이 평가해서 총선 참패한 거 아닌가요? 예. 저는 뭐 총선이라는 것이 결국 그 양당의 선거 전략 내지는 양당의 인물론이 맞부딪혀서 국민들이 평가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거하고 백서하고는 다른 겁니다. 예. 국민들의 4월 총선에 대한 평가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분석하는 게 백서죠. 예. 그러니까 의미가 다른 거고요. 그런 점에서 따지면 뭐 국민들에 대한 평가는 4월에 이미 마쳤고 자, 지금은 이제 왜 국민들의 평가가 그렇게 나왔을까 하는 부분에 관해서 지금 원인 진단을 한 건데 저는 뭐 원인 진단은 비교적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약간 추상적이다 너무.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론이 부각이 안 돼 있다. 네. 책임론은 예를 들어서 자 이러이러한 뭐 전략 부재가 있으면 전략 부재의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느냐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있었느냐는 부분이 규명이 안 되면 네. 앞으로 이런 똑같은 일을 맞이할 때 또다시 국민의힘은 참패할 것이다. 네. 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총선 백서는 뭐 만드는 과정뿐만 아니고 결과도 너무 그냥 뭐 이 눈치 저 눈치 다 보다가 죽도 밥도 안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말 만드는 과정부터 말들이 많았던 총선 백서인데 이런 정부 여당을 겨냥한 야권의 공세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탄핵, 하야 관련 발언도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권한을 부인 김건희에게 이양할 정도의 대통령이라면 대통령도 김건희도 하야가 정답입니다. 우리 국민은 이미 윤 대통령을
사실상 탄핵했습니다. 절반 이상 남은 임기를 다 채우라는 것은 국민의 뜻에 반하는 일입니다. 실제 저희 안에 법률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탄핵소추안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초안이라도 조만간 공개할 생각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네.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가 이제 탄핵 소추안 발의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 TV조선 취재 결과 다음 달 10일로 그 날짜를 잡았다고 해요. 그 날이 네. 윤석열 대통령 임기 반환점이 네. 되는 날입니다. 네.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탄핵은 사법적 절차예요. 예. 구체적인 어떤 증거, 법 위법 사항이 없이 네. 진행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면서 저런 얘기를 하는 건 뭐냐? 그거는 정치적인 레토릭이라고 보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예. 지금 국민의 그 불만들이 굉장히 고조돼 있는 상황에서 네. 그 불만을 조금 더 자극하고 모아내려고 하는 정치적인 수사다라고 보는 게 좀 맞고요. 네. 이런 것들을 또 이런 것을 불식시키는 또 책임은 정권과 여권에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예. 이것을 불식시키기 위한 적당한 모습을 보여주셔야 한다. 네. 그러면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이 이거 너무 과도하고 너무 강한 감정적 발언이네라는 방향으로 옮겨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정권과 여권의 적절한 책임 있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다음 달 10일에 발의한다는 조국 혁신당의 탄핵 소추안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이제 지금 말씀하셨듯이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대 이게 예. 이제 탄핵 요건이에요. 네. 근데 전 조국 혁신당의 그 탄핵 소추안을 한번 보고 싶어요. 거기에 예. 무슨 법을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위반했는지 그게 들어가지 않으면 물론 들어가지 않아도 국회에서 200명이 찬성해서 헌법재판소로 넘길 수는 있어요. 네. 그러나 그게 헌법재판소에서 법 위반이 없는데 무슨 재주로 그걸 인용을 하겠습니까? 그런 점으로 본다면 정치 공세에 불과한데 과연 조국 혁신당에서 그 없는 위법 행위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 네. 전 대단히 궁금합니다. 지금 이런 조국 혁신당을 네. 바라보는 민주당의 속내도 상당히 좀 복잡 미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국 혁신당과 같이 발을 맞출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 발을 맞춘다기보다는 네. 조국 혁신당이 쇄빙선이 되겠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하는 거를 좀 보면서 조금 천천히 갈 수 있는 여유가 오히려 있는 거죠. 예. 전략적으로 볼 때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선을 그면서 그것이 어느 정도 추진되는 과정을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전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네. 어쨌든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불법적인 정황이 굉장히 약간 구체적인 정황들이 조금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쪽으로 좀 더 집중을 해서 위법 사항들에 대해서 좀 더 다질 필요는 있다. 네. 이렇게 내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달 10일이면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반환점인데 인적 쇄신 조치 나올 거라는 관측들 나오고 있어요. 어떤 조치 이루어질 걸로 보시나요? 글쎄 현재 구체적으로 지금 거론되는 건 없는데 예. 이제 당위론적으로 얘기하면 사실 어떤 식으로든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지금 굉장히 위험한 백척간두에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럼 뭘 내놓을 것이냐 하는 부분도 대략적인 윤곽이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당위론적으로 주장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조치를 취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리고 취했을 때 효과가 어느 정도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아직은 그 대통령실에서 인적 쇄신이나 아니면 김건희 여사 문제 처리나 이 부분에 관한 구체적인 그 안을 내놓고 있지는 않은데 네. 제가 알기로는 검토는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일이면 좀 앞으로 한 보름쯤 남아 있죠. 네. 아마 그 동안에 어떤 결론이 좀 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효과가 있을 것이냐는 건 별개의 문제로 네. 대통령실은 대통령실대로 임기 반환점에 어떤 카드를 내놓을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네. 국내 상황도 국내 상황이지만 국제 정세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야는요, 북한 파병에 대한 정보 대응을 놓고도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동훈, 이재명 대표 발언 듣고 오시죠. 이 국정원이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하는 북한군 전쟁 포로들 신문을 하기 위해서 신문조를 파견하겠다고 합니다. 이거 제정신입니까? 이게 전쟁놀이입니까? 과연 북한의 참전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북한의 참전과 관련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비판의 화살을 우리 정부와 국민의힘에 돌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참전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진짜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재명 대표는 네. 전쟁 놀이하는 거 아니냐 네. 이랬고요. 한동훈 대표는 진짜 입장을 밝혀라 이렇게 네. 얘기를 했어요. 양측 입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양쪽 다 할 수 있는 얘기긴 하겠죠. 그렇지만 국민의 입장을 한번 저는 봐야 된다고 봐요. 네. 국민이 가장 걱정하는 게 뭘까요? 전쟁 걱정이에요. 예. 우리나라로 이게 번질까 봐도 걱정이 되고 저게 뭐 세계 대전으로 더 커지면 어떻게 될까 이것도 걱정을 합니다. 네. 근데 그런 걱정이 있는 국민에게 굳이 정부가 뭐 이런 것들을 한다 저런 것들을 한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할 필요가 전 없다고 봅니다. 네. 조용히 하면 돼요. 만약에 필요한 게 있다면. 예? 그렇잖아요? 네. 국민들이 알아서 어떤 한반도의 어떤 긴장감이 높아지고 국민들의 불안이 조성된다면 정부 입장에서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물론 민주당이 북한이 파병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을 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야당이 그걸 지금 외교적인 부분인데 안보적인 부분인데 비판하는 게 뭐 그렇게 또 효과가 있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물론 한동훈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고 이야기를 한다면 저건 그냥 야당을 비난하기 위한 것뿐이지 네. 국민 전체에게 효과를 주고 아우르는 이야기는 되게 어려울 것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대표도 국민이 걱정하는 거를 대신 얘기해 준다는 차원에서 하려면 조금 더 언어를 절제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 남의 나라 전쟁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근데 사실은 남의 나라 전쟁이 있죠. 네. 그런데 그 남의 나라 전쟁에 바로 우리의 그 적국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이 지금 개입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 남의 나라 전쟁을 지금 우리의 위협으로 끌고 온 게 우리 한국입니까? 아니면 북한입니까? 지금 민주당이 노리고 있는 공격 포인트가 어디 있죠? 북한이잖아요. 예. 북한은 6.25 이후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실전에 참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이런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이 실전에 가서 그 어떤 일종의 뭐 현대전의 기법 뭐 이런 것들을 좀 습득을 하겠다. 경험을 쌓겠다. 뭐 이런 걸로 보이거든요. 그 경험을 왜 쌓을까요? 뭐 북한이 뭐 자체적으로 뭘 다른 걸 하기 위해서 하나요? 결국은 남한과의 어떤 긴장 고조 내지는 남한의 뭐 아직까지 뭐 적화야욕을 안 버렸다고 하니까 뭐 그런 부분을 가지고 뭔가 빌드업을 하기 위한 과정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의 직접적인 위협이 될 텐데 그거를 우리가 그럼 가만히 손 놓고 보고 있어야 되나요? 그게 네. 정부의 책임입니까? 저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되 우리가 뭐 무슨 참전을 한다든가 그런 방향은 아니고 뭐 나토나 유엔이나 이런 어떤 집단적인 대응 여기에 지금 우리가 그 보조를 취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저는 이게 맞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네. 지금 한기호 의원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간 문자가 언론에 노출이 됐잖아요. 네. 이제 그걸 가지고 김민석 최고위원이 계엄 예비 음모다. 사실 비슷한 주장을 앞서서도 했었던 것 같고요. 네. 왜 계속 이런 주장하는 걸로 보십니까? 본인이 계엄 이야기를 한 게 큰 네. 효과를 못 보고 오히려 네. 비판을 받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상 심리가 저는 작동하는 것 같은데 예. 자기 개인적 보상 심리로 저렇게 중요한 사안을 저는 오히려 물타기를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 국민적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려가 있어요. 네. 이게 세계의 전쟁이 우리에게 경제로든 아니면 안전에든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네. 이런 걱정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걱정을 대신해주는 야당 의원의 모습을 보여야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자극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권과 여권도 적극적 대응을 하되 조용히 하고 실리적으로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야당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거는요 그냥 국내 정치 상황만 연계돼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 굉장히 실질적으로 걱정하는 부분도 관련돼 있는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면서 말할 수 있는 절제된 모습, 그 어른스러운 모습, 지도자다운 모습 이런 게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최병욱 평론가님은 김민석 최고위원의 계엄 예비 음모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아니 뭐 이번에 얘기한 게 처음이 아니죠. 예. 뭐 계속해서 계엄 음모론을 얘기하는데요. 네. 사실 계엄도 그 계엄에 대한 법적 요건이 있고요. 계엄법이라는 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계엄을 그 발동을 하면요. 국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곧바로 계엄을 해제해야 됩니다. 그럼 뭐 국회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는 사실상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면 계엄 음모라는 거는 결국 민주당이 그럼 계엄에 뭐 동의를 하겠다는 뜻인가? 뭐 저는 이런
황당한 어떤 도돌이표식 의문에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좀 법을 알고 헌법과 계엄법에 나와 있는 계엄의 요건, 계엄 해제 요건 이런 걸 안다면 저런 음모론이 국민들한테 먹히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도 저는 충분히 알 수 있는데 네. 왜 그럴까? 아마 본인의 어떤 뭐 장차 정치적 미래 뭐 이런 거에 따른 뭐 일종의 매명 뭐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지 않나 의문이 들 정도로 네. 황당한 음모론에 불과하다 싶습니다. 네, 계속되는 안보 정쟁화에 국민들 불안이 클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